세뱃돈 대신 건넨 친자 확인서. 1. 설날 일부러 준비한 무대. 설날 새벽 5시 수진의 눈은 알람보다 먼저 떠졌다. 잠을 설친 밤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지난 6개월간 제대로 잠을 잔 적이 없었다. 오늘을 준비하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은 시나리오로 가득했다.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 어떤 타이밍에 카드를 꺼내야 할까?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이 지옥 같은 5년을 마감할 수 있을까? 거울 앞에 선 수지는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봤다. 32살. 결혼 전보다 10kg이 빠진 몸, 스트레스로 생긴 잔주름, 그리고 언제부턴가 사라진 눈빛의 생기. 하지만 오늘만큼은 달랐다. 오늘 그녀의 눈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엄마, 배고파. 5살 민준이가 방문을 열고 나왔다. 헝클어진 머리, 잠이 덜 깬 얼굴. 수지는 아들을 끌어안았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오늘은 반드시 성공해야 했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부엌으로 향한 수진의 발걸음은 묵직했다. 냉장고를 열자 이틀 전부터 준비해둔 재료들이 가득했다. 전복, 소고기, 각종 나물, 전 부칠 재료들. 평소보다 2배는 많은 양이었다. 올해는 특별히 잘 차려야지. 시어머니 영숙이 사흘 전에 한 말이었다. 하지만 수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영숙이 왜 올해 설날을 특별하게 만들려는지. 그녀의 가방 속에 들어있는 그 하얀 봉투 때문이라는 것을. 수지는 2달 전 영숙의 방을 청소하다가 우연히 발견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진 DNA 검사 결과지. 북의 불일치 판정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물론 그것은 수진이 심어둔 가짜였다. 하지만 영숙은 그것이 진짜라고 믿었고 설날에 온 가족 앞에서 며느리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운 것이다. 잘 걸렸어. 수지는 낮게 중얼거리며 칼을 들었다. 전복을 손질하는 그녀의 손놀림은 능숙했다. 지난 5년간 매일 부엌에서 보낸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 적어도 요리 실력만큼은 시집 식구들이 인정할 만큼 늘었다. 오전 9시 차례상 준비가 한창일 때 준호가 일어났다. 부스스한 얼굴로 거실에 나온 그는 아내를 힐끗 보고는 소파에 앉았다. 힘들면 좀 쉬어. 엄마가 뭐라고 하면 내가 말할게. 준호의 말은 언제나 그랬다. 형식적이고 공허하고 실천되지 않는 약속.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가치도 없었다. 수진아, 저는 다 붙였어. 큰아버님 내외분이 10시에 오신대. 서두르자. 영숙의 목소리가 복도 끝에서 날아왔다. 수지는 대답 대신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며 고개만 끄덕였다. 오늘 하루만 참으면 된다. 오늘 하루만. 11시가 되자 집안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준호의 큰아버지와 큰어머니, 삼촌 내외, 고모와 고모부, 사촌들까지.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실과 안방을 채웠다. 영숙은 일부러 많은 사람을 초대했다. 수진도 그 이유를 알았다. 증인이 많을수록 며느리의 치욕은 커질 테니까. 아이고, 수진이 올해도 고생 많았네. 큰어머니가 부엌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위로가 없었다. 그저 관습적인 인사일 뿐이었다. 차례상이 완성되었다. 3층으로 쌓인 음식, 정갈하게 놓인 그릇들, 그리고 중앙에 놓인 족보. 영숙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상을 둘러봤다. 올해는 정말 잘 차렸네. 역시 우리 집안은 격이 달라. 그녀의 말에 친척들이 동조했다. 하지만 아무도 수진이 새벽부터 준비한 노고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당연하다는 듯이. 차례를 지내는 시간. 향을 피우고 절을 올리고 술을 따르는 의식이 진행되었다. 민준이가 서툰 동작으로 큰 절을 올렸다. 아이는 아직 절하는 법을 완전히 익히지 못했지만
영숙은 아이의 동작을 바로잡아주지 않았다. 예년 같으면 손주의 손을 잡고 친절하게 가르쳐줬을 텐데 오늘은 차갑게 지켜만 봤다. 저 아이 절도 제대로 못하네. 영숙이 작게 중얼거렸다. 옆에 있던 고모가 듣고 어색하게 웃었다. 차례가 끝나고 음복을 하는 시간. 사람들은 음식을 나눠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올해 농사는 어땠는지, 자식들은 잘 크고 있는지, 친척 중 누가 승진했는지. 자, 이제 세배 받으시지요. 영숙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분위기가 달라졌다. 그녀의 손에는 빨간 세배 봉투가 아니라 하얀 A사 봉투가 들려 있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저게 뭐야? 세뱃돈 아닌가? 수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드디어 시작이다. 민준아, 할머니한테 오렴. 민준이가 총총 다가갔다. 아이는 세뱃돈을 기대하며 할머니 앞에 섰다. 하지만 영숙은 아이를 보지 않고 수진을 똑바로 쳐다봤다. 올해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단다. 영숙의 손이 봉투를 찢었다. 찢어지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또렷하게 울렸다. 그녀는 천천히 마치 연극 배우처럼 과장된 동작으로 서류를 꺼내들었다. 친자 확인 검사 결과지였다. 이 아이는 우리 집 핏줄이 아니다. 순간 거실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삼촌이 들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땅그랑 하는 소리가 정적을 깼다. 고모는 입을 벌린 채 굳었고 사촌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모든 시선이 수진에게 쏠렸다. 20여 개의 눈동자가 그녀를 향했다. 비난, 의심, 호기심, 경멸. 각양각색의 감정이 담긴 시선들이었다. 하지만 수지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히 물잔을 들어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천천히 여유롭게. 그리고 조용히 물잔을 내려놓았다. 그 모습에 영숙의 미간이 좁혀졌다. 이건 시나리오에 없는 반응이었다. 며느리는 당황해야 했다. 울거나 변명하거나 최소한 놀라는 척이라도 해야 했다. 뭐야, 놀라지도 않네. 이미 알고 있었어? 아니요, 어머님. 수진의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명확했다. 오히려 궁금했어요. 언제쯤 이러실까 하고요. 거실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영숙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무슨 소리야? 지금 내가 뭘 한 건지 알고 그러는 거야? 물론이죠. 저도 5년간 어머님 밑에서 배웠으니까요.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가방을 들었다. 안에는 오늘을 위해 6개월간 모은 모든 증거가 들어있었다. 어머님, 제 이야기도 좀 들어보시겠어요? 아니면 계속 일방적으로 말씀하실 건가요? 영숙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건 그녀가 예상한 전개가 아니었다. 뭔데? 차근차근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시간이 많으니까요. 수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지난 5년간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진짜 미소였다. 5년 전 지옥 같은 결혼. 시간을 되돌려 5년 전 결혼식 날로 돌아가 보자. 27살의 수지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다.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고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들렸다. 준호는 턱시도를 입고 미소 짓고 있었고 그 옆에 선 영숙은 고급스러운 한복 차림으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우리 아들 장가 보내니 기분이 어떠냐고요? 좋죠. 며느리도 참 얌전하고 착해 보이고요. 영숙은 하객들에게 연신 인사를 건넸다. 그녀의 태도는 친절했고 며느리를 대하는 말투도 다정했다. 수진아, 힘들지? 조금만 참아. 곧 끝나니까. 사진 촬영 중에도 영숙은 수진을 챙겼다. 수진은 감동했다.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를 만나다니. 친구들이 시집살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걱정했는데 기우였구나. 신혼여행지는 발리였다. 일주일간 꿈 같은 시간을 보냈다.
준호는 다정했고 배려심도 깊었다. 해변을 걸으며 미래를 이야기했다. 우리 애 둘만 낳고 살자.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어. 건강하면 됐지. 정말 시어머님은 아들 원하시던데. 에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야. 우리 엄마 그렇게 고리타분한 사람 아니야. 수지는 안심했다. 하지만 그 안심은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까지만 지속되었다. 공항에 마중 나온 영숙의 첫 마디는 이랬다. 어서 와. 피곤하겠다. 집 가서 쉬어라. 내일부터 바쁠 거야. 네. 무슨 일이요? 시집 온 며느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다 가르쳐 줄게. 집에 도착하자마자 영숙은 수진을 부엌으로 데려갔다. 우리 집은 아침 일찍 먹어. 6시 반까지 상 차려야 해. 국은 된장국이 기본이고 반찬은 최소 5가지. 알겠지? 네, 그런데 저 직장에 다녀서. 직장? 아, 그거 그만둬야지. 예. 시집 온 여자가 무슨 직장이야? 집안일 하기도 바쁜데. 수지는 당황했다. 결혼 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없었다. 오히려 준호는 수진이 일하는 걸 응원한다고 했었다. 준호 씨한테 들었는데 괜찮다고. 얘가 뭘 알아. 내가 이 집 안주인이야. 내 말 들으면 돼. 그날 밤 수지는 준호에게 하소연했다. 어머님이 회사 그만두래. 응? 아, 그래. 엄마가 그러시면 그만둬야지. 너는 괜찮다고 했잖아. 나야 괜찮지. 근데 엄마가 싫어하시면 어쩔 수 없잖아. 엄마 마음이 편해야 우리도 편하니까. 수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 남자는 영원히 엄마 편이구나. 다음 날부터 지옥이 시작되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 준비, 준호 출근시키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장 보고 저녁 준비하고. 하루가 일로 가득 찼다. 수진아, 이 걸레질 뭐 이렇게 했어? 다시 해. 냉장고 정리 좀 해. 채소가 시들잖아. 빨래는 따로따로 해야지. 흰옷이랑 색깔옷이랑 같이 빨면 어떡해. 영숙의 잔소리는 하루 종일 이어졌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잔소리가 아니라 통제였다. 오늘 친구 만나려고요. 안 돼. 오늘 큰집 식구들 온대. 음식 준비해야지. 내일은요? 내일은 교회 가야지. 모레는 시장 봐야 해. 내가 혼자 다니면 비싼 거 사올까봐 걱정돼. 수진의 생활비는 한 달에 30만 원으로 제한되었다. 교통비와 통신비를 빼면 10만 원 남짓. 그나마도 영숙이 관리했다. 영수증 다 가져와. 뭐 샀는지 확인해야지. 돈 아껴 쓰는 게 미덕이야. 알았지? 결혼 6개월 만에 수지는 10kg이 빠졌다. 스트레스와 과로 때문이었다. 친구들은 걱정했다. 수진아, 너 얼굴이 왜 그래? 아파?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수지는 매일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다. 준호는 옆에서 코를 골며 잤다. 3. 임신과 출산, 그리고 핏줄 집착. 결혼 1년째 되던 해 수지는 임신 소식을 알렸다. 산부인과에서 초음파를 보며 의사가 말했다. 축하합니다. 임신 6주 차네요. 수지는 기뻤다. 드디어 엄마가 되는구나. 아기가 생기면 시어머니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품고 집에 돌아왔다. 어머님 임신했어요. 영숙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기뻐하기보다는 진지했다. 아들이어야 해. 아직 성별은 몰라요. 아들 낳아야 한다고. 우리 집안은 대대로 장손이 중요해. 딸 낳으면 큰일 나. 수지는 당황했다. 요즘 세상에 아들, 딸 구별이 어딨어요. 건강하게만 태어나면. 닥쳐. 영숙이 소리를 질렀다. 수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봤다. 너는 몰라.
우리 집안이 얼마나 핏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장손 아들, 그 아들의 아들. 그렇게 이어져야 하는 거야. 하지만은 무슨. 아들 낳아. 그게 내 의무야. 딸 낳으면 이 집에 있을 자격 없어. 그날 밤 수지는 또 울었다. 뱃속의 아기가 딸이면 어쩌지. 쫓겨나는 건가? 이혼당하는 건가? 임신 기간 내내 영숙은 절에 다녔다. 아들 점지를 빌러. 집안 곳곳에는 아들을 낳는다는 미신적인 것들이 놓였다. 특정 방향으로 자야 한다. 특정 음식을 먹어야 한다. 특정 시간에 기도해야 한다. 수진아,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우물물 떠와. 네. 왜요? 아들 낳으려면 그래야 한대. 어머님, 그게 무슨 과학적 근거가? 과학? 미신이든 뭐든 다 해봐야지. 아들 낳으려면. 수지는 임신 중에도 쉴 수 없었다. 입덧으로 고생하면서도 집안일을 해야 했다. 임신했다고 누워만 있으면 애가 게을러진대. 움직여야 해. 임신 5개월째 성별을 알 수 있는 날이 왔다. 산부인과 진료실에서 수진과 준호, 그리고 영숙이 함께 앉았다. 의사가 초음파를 보며 말했다. 아드님이네요. 축하합니다. 영숙은 그제야 웃었다. 진심으로 기뻐하는 표정이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수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아들이어서 다행이라니. 만약 딸이었다면 저 표정은 어땠을까?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다. 수지는 긴장했다. 첫 출산이라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것이 끝나기를 바랐다. 아기만 낳으면 시어머니도 좀 달라지겠지. 진통이 시작된 건 새벽 2시였다. 병원으로 향했고 18시간의 긴 진통 끝에 아들을 낳았다. 민준이었다. 수고했어. 준호가 말했지만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밤새 대기실에서 기다린 탓이었다. 신생아실에서 아기를 보며 수지는 눈물을 흘렸다. 작고 연약한 생명. 내가 지켜야 할 존재. 그 순간만큼은 모든 고통이 잊혔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영숙이 간호사에게 물었다. 애 혈액형이 뭐예요? O형이세요. 우리 집안은 다 O형인데? 영숙의 표정이 굳었다. 그녀는 간호사를 붙잡고 다시 물었다. 확실해요? 혹시 잘못 본 거 아니에요? 네, 확실합니다. 아기 혈액형은 O형이에요. 영숙은 수진을 빤히 쳐다봤다. 그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혈액형이 왜 다르지? 수진은 당황했다. 혈액형은 부모 조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도 그러시던데요. 하지만 영숙은 믿지 않았다. 그날 저녁 그녀는 담당 의사를 찾아가 물었다. 부모가 O형인데 아이가 O형일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열성 유전자가 발현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확률이 얼마나 되는데요? 드물긴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영숙은 납득하지 못한 표정이었다. 그날부터 수진을 보는 그녀의 눈빛이 바뀌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영숙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수진아, 너 결혼 전에 남자 만난 적 있지? 네. 무슨 말씀이세요? 솔직히 말해. 혹시 다른 남자 만난 적 있어? 어머님, 그게 무슨. 대답해. 있어, 없어? 수지는 억울했다. 하지만 변명할수록 더 의심받을 것 같았다. 없어요. 준호 씨가 처음이에요. 거짓말하지 마. 혈액형이 왜 다른데? 의사 선생님이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의사가 뭘 알아? 나는 못 믿겠어. 그날부터 영숙은 수진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핸드폰을 수시로 확인했고 외출할 때마다 어디 가는지 추궁했다. 심지어 친정 어머니와의 통화도 옆에서 듣고 있었다. 엄마, 나 힘들어. 왜? 무슨 일 있어?
시어머님이 나를 의심해. 민준이가 우리 핏줄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나 봐. 뭐, 그게 무슨 소리야? 하지만 그 통화도 영숙은 다 들었다. 그날 저녁 영숙은 수진을 불러 세웠다. 친정에 하소연하고 다니네. 며느리가 시집 흉보고 다니면 어떡해?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입 닥쳐. 앞으로 친정 전화 함부로 하지 마. 허락받고 해. 수지는 그날 무너졌다. 이 집에서 나는 죄수야. 감시받고 통제받고 의심받는 죄수. 4. 남편의 비겁함과 배신.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악화되었다. 영숙의 의심은 집착이 되었고 수진의 삶은 더욱 올감했다. 수진아, 오늘 어디 갔다 왔어? 마트 갔다 왔어요. 영수증 봐. 영숙은 영수증을 꼼꼼히 확인했다. 구매 시각, 구매 품목, 금액까지. 마트에서 2시간이나 뭐 했어? 장 보고 물건 고르고. 2시간씩이나? 누구 만난 거 아냐? 어머님, 제발요. 저 정말 아무도 안 만났어요. 하지만 영숙은 믿지 않았다. 어느 날은 수진이 외출한 사이 방을 뒤졌다. 서랍, 옷장, 심지어 화장대까지. 무엇을 찾으려는 건지 수진도 알 수 없었다. 준호야, 이거 봐봐. 영숙이 준호에게 수진의 핸드폰 사진을 보여줬다. 수진이 대학 동창들과 찍은 단체 사진이었다. 남학생 2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남자들은 누구야? 대학 친구들이에요. 동기 모임 때 찍은 거예요. 남자들이랑 사진을 찍고 다녀. 단체 사진인데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난처한 표정만 지을 뿐이었다. 준호야, 너는 뭐라 안 해? 엄마, 단체 사진이잖아. 단체 사진이면 뭐 어때? 유부녀가 남자들이랑 사진 찍고 다니면 돼? 그래도는 무슨. 내가 아내 좀 단속해. 준호는 결국 영숙 편을 들었다. 수진아, 엄마 말씀도 일리가 있어. 앞으로 조심하자. 뭘 조심해?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잘못한 건 아니지만 오해받을 만한 행동은 안 하는 게 좋잖아. 오해?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그냥 엄마 기분 상하지 않게 하자. 응? 수지는 그날 깨달았다. 이 남자는 절대 내 편이 되지 않는다. 아내보다 어머니가 더 중요한 사람이다. 결혼 3년째 준호의 사업이 실패했다. 그는 친구와 함께 작은 무역업을 시작했는데 거래처가 부도를 내면서 연쇄적으로 손해를 봤다. 수진아, 미안한데 부탁 하나만 들어줘. 뭔데? 내 명의로는 대출이 안 되거든. 내 명의로 좀 받아줄래? 내 명의로? 얼마나? 2천만 원만. 금방 갚을게. 제발. 수지는 망설였다. 하지만 준호의 애원하는 눈빛을 보며 결국 승낙했다. 알았어. 근데 정말 갚을 수 있는 거지? 당연하지. 걱정 마. 하지만 그 돈은 갚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이자가 쌓여갔다. 수진이 독촉하자 준호는 화를 냈다.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돈 이야기 좀 하지 마. 나도 힘들어. 내 명의로 빌린 건데 이자는 내가 내야 한다고. 그럼 어쩌라고. 지금 당장 돈이 어딨어. 결국 수지는 친정에 손을 벌렸다. 어머니는 노후 자금을 털어 500만 원을 보내주셨다. 수지는 그 돈으로 이자를 갚았지만 원금은 그대로였다. 더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다. 어느 날 우편물을 정리하던 수지는 보험 증서를 발견했다. 본인 명의의 생명보험이었는데 수익자가 본인에서 영숙으로 변경되어 있었다. 이게 뭐야? 수지는 보험 증서를 들고 준호를 찾았다. 수익자가 왜 시어머니로 되어 있어? 아, 그거. 엄마가 관리하시는 게 낫다고 해서. 내 보험인데 왜 수익자가 시어머니야? 그냥 만약을 대비해서.
너한테 무슨 일 생기면 민준이 키워야 하잖아. 그럼 민준이를 수익자로 해야지 왜 시어머니야? 민준이가 아직 어리잖아. 엄마가 관리하시다가 나중에 주시는 거지. 수지는 소름이 돋았다. 혹시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길 바라는 건 아닐까? 보험금을 타려고. 다시 받고. 뭘? 수익자 다시 나로 받고. 아니면 민준이로. 수진아, 왜 이래? 엄마 의심하는 거야? 의심하는 게 아니라 불안해. 내 보험인데 내가 수익자가 아니잖아. 하지만 준호는 바꾸지 않았다. 수진이 직접 보험사에 연락하려 하자 준호가 막았다. 하지마. 엄마 알면 또 난리나. 그럼 어쩌라고? 그냥 놔둬. 아무 일도 안 생길 거니까. 수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 집에서 나는 무엇일까? 아내, 며느리, 아니면 보험금 수단. 복수의 시작, 가짜 검사지. 전환점은 작년 가을에 찾아왔다. 수진은 백화점에서 우연히 대학 동창 혜진을 만났다. 수진아. 어머, 진짜 수진이네. 얼마만이야? 혜진아. 두 사람은 반가운 마음에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커피를 마시며 안부를 나눴다. 넌 결혼했다며? 잘 지내? 응, 뭐 그냥 그렇게 살아. 하지만 수진의 표정은 어두웠다. 혜진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은데. 아니야, 괜찮아. 야, 나 너랑 4년 동안 같은 과였어. 내가 뭔가 숨기는 거 다 알아. 말해봐. 수지는 망설이다가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시어머니의 핏줄 집착, 감시와 통제, 남편의 비겁함, 대출 사기, 보험 수익자 변경까지. 혜진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다. 미쳤네. 그게 이 시대에 가능한 일이야? 가능하더라. 내가 겪고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계속 그렇게 살 거야?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할지. 혜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복수해. 뭐? 복수하라고. 그냥 당하고만 있지 말고. 어떻게? 너 시어머니가 핏줄에 집착한다며? 그거 역이용하는 거야. 수지는 혜진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혜진은 대학병원 진단검사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그녀는 DNA 검사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실제로 검사 결과를 조작할 순 없어. 그건 범죄니까. 하지만 가짜 서류를 만드는 건 가능해. 가짜 서류? 응. 공식 검사가 아니라 그냥 문서 파일로 만드는 거지. 내가 병원 양식을 알고 있으니까 그럴듯하게 만들 수 있어. 수진의 눈이 빛났다. 그걸로 뭘 할 수 있는데? 시어머니한테 보내는 거야. 익명으로. 민준이가 핏줄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그럼 시어머니는 당연히 폭발하겠지. 그리고 아마 설날 같은 날 가족들 앞에서 공개할 거야. 그때가 기회야. 무슨 기회? 역공할 기회. 너도 준비하는 거야. 증거를 모으고 법적 서류를 준비하고. 그리고 시어머니가 너를 공격할 때 한 방에 뒤집는 거지. 수지는 가슴이 뛰었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다. 정말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그날부터 수진의 복수 계획이 시작되었다. 먼저 혜진이 가짜 DNA 검사 결과지를 만들었다. 병원 로고, 의사 서명, 직인까지 완벽하게 재현했다. 내용은 부계불일치 판정. 이거 진짜 같은데? 그렇게 만든 거니까. 전문가가 봐도 구별 못해. 수지는 그 서류를 익명으로 영숙에게 발송했다. 설 일주일 전이었다. 영숙이 받아볼 시간, 충격받을 시간, 그리고 설날에 공개할 계획을 세울 시간까지 계산한 타이밍이었다. 동시에 수지는 다른 준비도 했다. 지난 5년간의 모든 증거를 모았다. 통장 내역, 문자 메시지,
녹취 파일, 보험 증서 사본. 변호사와도 상담했다. 이 정도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합니다. 재산 분할도 충분히 청구할 수 있고요. 정말요? 네. 특히 가정폭력과 경제적 학대가 명확히 입증됩니다. 수지는 서류를 정리하며 미소 지었다. 이제 준비는 끝났다. 설날만 기다리면 된다. 설 사흘 전 영숙의 태도가 달라졌다. 더 차갑고 더 날카로웠다. 수진아, 올해 설 음식 잘 준비해. 친척들 많이 오신대. 네, 알겠습니다. 특히 큰아버님 내외분도 오시니까 실수하지 마. 영숙은 일부러 많은 사람을 초대했다. 수지는 알았다. 증인을 모으는 거구나. 나를 망신 주기 위한. 좋아. 증인이 많을수록 좋지. 어머님 위선도 더 많이 드러날 테니까. 설날 아침 수지는 차분히 준비했다. 옷차림은 단정하게, 화장은 깔끔하게. 가방에는 모든 서류를 넣었다. 무게감이 느껴졌다. 5년의 무게. 오늘이다. 오늘 모든 게 끝난다. 6. 설날, 폭로의 무대. 차례상이 차려지고 친척들이 모였다. 거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20명이 넘는 시선이 수진을 스쳐 지나갔다. 차례를 지낸 후 영숙이 일어섰다. 그녀의 손에는 하얀 봉투가 들려 있었다. 민준아, 할머니한테 오렴. 민준이가 다가가자 영숙은 봉투를 찢었다. 그리고 서류를 꺼내들며 선언했다. 이 아이는 우리 집 핏줄이 아니다. 거실이 술렁였다. 모든 시선이 수진에게 쏠렸다. 하지만 수진은 차분했다. 어머님, 저도 오늘 준비한 게 있어요. 수진은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다. 두꺼운 서류 뭉치였다. 먼저 이것부터 보시죠. 공증된 재산 분할 합의서예요. 테이블 위에 펼쳐진 서류에는 준호 명의의 재산과 수진 명의로 된 대출이 정리되어 있었다. 준호 씨가 제 명의로 2천만 원을 대출받았고 아직 갚지 않으셨죠?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이건 가정폭력 녹취 파일입니다. 수진이 핸드폰을 꺼내 재생했다. 영숙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딸만 낳았으면 쫓아냈어야 했어. 친정에서 돈이나 가져와. 너 같은 며느리는 필요 없어. 친척들의 표정이 굳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혀를 찼다. 이건 5년간의 생활비 내역이에요. 한 달 30만 원. 여기 계좌 이체 기록 다 있습니다. 서류가 하나씩 공개될 때마다 영숙의 얼굴색이 변했다. 그리고 이건 보험 증서예요. 제 명의 보험인데 수익자가 시어머님으로 되어 있네요. 제 동의 없이 변경하신 거죠? 저 건. 영숙이 변명하려 했지만 수진은 계속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보시죠. 수진이 꺼낸 것은 또 다른 DNA 검사 결과지였다. 이번에는 진짜였다. 대학병원에서 공식 의뢰한 친자 확인 검사 결과예요. 서류를 펼치자 모두가 숨을 죽였다. 준호 씨와 민준이 친자 관계가 아니래요. 거실이 폭발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준호가 서류를 낚아채 읽었다. 그의 손이 떨렸다. 어떻게 이럴 수가? 제가 바람을 피운 게 아니에요. 병원에서 바뀐 거예요. 수지는 차분히 설명했다. 출생 기록, 신생아실 CCTV, 근무자 증언까지 모두 확보했다는 것을. 민준이를 낳던 날 같은 시간에 다른 산모도 아들을 낳았어요. 신생아실에서 실수로 두 아기가 바뀐 거죠. 그럼 우리 진짜 아이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다른 집에서 자라고 있겠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진이 영숙을 똑바로 바라봤다. 정말 중요한 건 준호 씨 자체가 이 집안 핏줄이 아니라는 거예요. 7. 30년 전의 비밀.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영숙이 의자를 붙잡으며 비틀거렸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어머님, 1995년 3월을 기억하세요? 수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오래된 병원 기록이었다.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인공수정 시술 기록이에요. 영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시아버님이 불임이셨죠. 그래서 어머님은 기증자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받으셨어요. 그렇게 태어난 게 준호 씨고요. 어떻게 그걸. 어머님 서랍에서 찾았어요. 오래된 진료 기록을요. 병원에 조회했더니 기록이 남아있더라고요. 준호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혼란스러워했다. 그러니까 핏줄 타령하시던 분이 정작 본인 아들은 남의 정자로 낳으신 거잖아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억눌렸던 분노가 담겨 있었다. 30년간 숨기고 사셨으면서 저한테는 핏줄이 중요하다고 하셨죠? 장손이 중요하다고 하셨죠? 친척들은 웅성거렸다. 큰아버지가 일어섰다. 영숙 씨, 이게 사실이요? 영숙은 대답하지 못했다. 형님은 아셨소? 모르셨을 거예요. 어머님 혼자만의 비밀이었으니까요. 수진이 대신 대답했다. 시아버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준호 씨가 본인 아들인 줄 아셨을 거예요. 어머님이 속인 거죠. 고모가 영숙에게 다가갔다. 언니, 그럼 우리 오빠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평생? 영숙은 고개를 숙였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저는 5년 동안 핏줄 때문에 고통받았어요.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압박, 감시, 의심. 그런데 그 모든 게 어머님의 위선 위에 세워진 거였네요. 수지는 민준이의 손을 잡았다. 이제 끝이에요. 저 이혼하겠습니다. 8. 새로운 시작. 해가 지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다. 아무도 영숙에게 인사하지 않았다. 고모는 수진에게 작게 속삭였다. 잘했어. 진작 그랬어야 했어. 큰어머니도 수진의 손을 잡았다. 힘내. 앞으로 잘 될 거야. 수진은 짐을 챙겼다. 많지 않았다. 옷 몇 벌, 민준이 장난감, 그리고 오늘 공개한 서류들. 어디 가는 거야? 준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친정이요. 그리고 내일부터 이혼 소송 진행합니다. 수진아,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다시 생각할 것 없어요. 5년 동안 충분히 생각했어요. 나도 몰랐어. 엄마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알았다고 해도 당신은 날 지켜주지 않았을 거예요. 언제나 어머님 편이었잖아요. 준호는 반박하지 못했다. 그것이 사실이었으니까. 이 집 공동명의죠? 제 집은 청구할 겁니다. 그건 대출 상환 책임은 당신 거예요. 제 명의로 빌렸지만 사용한 건 당신이니까요. 변호사가 확인했어요. 수지는 현관문을 향해 걸었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핏줄은 중요하지 않아요. 존중이 중요하죠. 그걸 이제야 깨달았으면 좋겠네요. 문이 닫혔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자유의 공기였다. 차 안에서 민준이가 물었다. 엄마, 우리 어디가? 새로운 집으로 가는 거야. 할머니 집 안 가? 응, 이제 안 가. 왜? 엄마랑 민준이만 살 거니까. 민준이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다. 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 잠들었다. 수지는 백미러로 집을 바라봤다. 저 안에는 무너진 가문과 무너진 여자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수진의 문제가 아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혜진이었다. 어때? 잘 됐어? 응. 완벽했어. 고마워. 천만에. 넌 충분히 잘했어. 이제 행복해. 그럴게. 전화를 끊고 수지는 시동을 걸었다. 앞으로 나아갔다. 과거는 뒤에 두고 미래를 향해. 그날 밤 영숙은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다.
제사상은 그대로였고 촛불은 꺼지지 않았다. 족보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지만 그녀는 죽지 않았다. 핏줄을 지키려다 가문을 잃었다. 며느리를 억압하려다 아들을 잃었다. 진실을 숨기려다 모든 것을 잃었다. 영숙은 울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다. 준호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집은 텅 비어 있었다. 설날 밤은 깊어갔다. 빈집에는 냉기만 가득했다. 화려했던 차례상은 이제 의미를 잃었다. 핏줄이라는 집착이 만든 폐허. 그것이 이 설날이 남긴 유산이었다. 에필로그 6개월 후 수지는 새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작지만 아늑한 투룸이었다. 민준이는 새 유치원에 적응했고 친구도 사귀었다. 이혼 소송은 수진에게 유리하게 끝났다. 재산 분할, 위자료, 그리고 양육비까지. 수지는 새로운 직장도 구했다. 작은 출판사의 편집자였다.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민준이가 자랑스럽게 그림을 보여줬다. 엄마와 아들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다. 우와, 정말 잘 그렸네. 선생님이 우리 가족 그릴에서 그렸어. 엄마랑 나. 수지는 아이를 끌어안았다. 가족은 핏줄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어느 날 우편물이 도착했다. 법원 봉투였다. 열어보니 DNA 재검사 결과였다. 수진이 신청한 것이었다. 민준이와 수진 모자 관계 확인. 결과는 친자 관계 확인이었다. 수진은 미소 지었다. 민준이는 병원에서 바뀐 아이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수진의 아들이었다. 그럼 준호와 민준이의 불일치는? 수진은 이미 알고 있었다. 준호가 영숙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 당연히 민준이와도 핏줄이 아닌 것이다. 영숙은 평생 핏줄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지만 정작 본인의 핏줄은 한 명도 없었던 것이다. 수지는 서류를 접어 서랍에 넣었다. 이제 과거는 정말 끝났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비쳤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삶. 수진과 민준이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다. 핏줄이 아니라 사랑으로, 집착이 아니라 존중으로, 속박이 아니라 자유로. 그렇게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다.